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뭐 모델링 자체를 일반 신입사원들이 뭐 바로 막 멋지게 해내라 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기본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나오는 뭐 SQLD 시험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뭔가 미션을 받았던 프로젝트 그 내용 중에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낸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하나를 잡았어요.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상품이 이게 위해하니까 이거를 뭔가 차단을 시키는 거죠. 유통이 되지 않도록. 뭐 실례로 2008년 9월에 중국산 분유, 우유 등 어떤 이제 216개 품목에 대해서 위해하다라고 이제 이게 유통이 되면 위험한 거죠. 먹다 보면 이제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메일로 전파한다고 해서 이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뭔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바코드만 딱 찍어도 이 상품은 위해하다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시중에 있는 거를 판정해서 자동 차단하고 판매도 차단시켜서 안전한 소비,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뭐 다 구축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내가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실제 뭐 A라고 하는 그 데이터 저장소가 있고 B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200건의 상품을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B에다가 그 이관을 시킬 거죠. 이관. 이관을 시킬 건데 데이터를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냥 단순히 200개 보내면 200개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다 추가로 검사 성적서를 각각 상품마다 그 매핑을 시켜가지고 검사 성적서가 만약에 패스면 뭐 유통해라. 그 다음 페일이면은 유통하지 마. 펜딩이면은 뭔가 얘는 일단 좀 검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서 나중에 각각 200개가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건 이 중에 몇 개고 유통하면 안 되는 게 뭐이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제 그 기준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또 뭔가 이런 컨셉이다 라는 거를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에는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제가 낸 그 주제를 활용해서 모델링 한번 살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솔직히 많은 저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빌딩을 하나 만들려면은 당연히 기초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냥 무작정 빌딩을 막 짓는 게 아니라. 그럼 밑에 기초공사라고 하는 거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을 보통 기초공사라고 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빌딩이 엄청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확장시키고 싶을 때도 확장도 더 잘 되고 하겠죠. 뭐 각각에 있는 주민들이 뭐 확장 공사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몇 년 오래 못 가게 되겠죠. 자, 근데 결국은 그 프로그래밍의 어떤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배구 시스템의 승강제 리그를 내가 한번 구축하고 싶다. 또는 족구협회의 승강제 리그 아니면은 내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통화를 위해서 이런 뭐
챗봇 연계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관점에서 업무를 분석하는 게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근데 막 마음대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속된 표기법을 한번 표현해서 표준을 한번 시켜보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잘 하면은 성능도 빨라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고객이 나 처음에 요구했던 건 이건데 야 약간 이것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실제로 효율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잘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으면은 뭐 한번 해줄게요. 이게 되는 거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모델링 해보자. 약간 이런 컨셉인 거고요. 그래도 이제 뒤쪽으로 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그래도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이제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나 이런 CSV 파일을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특정 날짜에 이 주식은 얼마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뭐 긍정적인 기사는 몇 건이 있고 부정적인 기사는 몇 건이 있다. 뭐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 거고 각각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조회를 그때그때 하는 거죠. 그게 더블 클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SQL을 써가지고 조회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내가 조회할래. 나는 데이트와 스탁, 네임, 프라이스 요 세 개 컬럼을 실제로 조회할래. 그래서 어디서? from 스탁 mgmt라고 하는 엑셀 파일인데 확장자가 없어요. 뭐 엑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파일 이름이 테이블 이름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where 나는 여기서 데이트 컬럼이 실제 2025년 3주차 이상인 것들 이 두 개를 조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미 이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데이트와 스탁 네임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원하는 컬럼 데이트와 스탁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조회가 되고 테이블의 이름 스탁 mgmt를 내가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데이트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트만 나오게 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게 SQL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뒷받침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런 데이터들 우리가 엑셀 파일과 같은 그 형태의 보통 요즘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긴 하죠. 그걸 한번 먼저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걸 자료 이름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제가 실무에 할 때는 인스턴스라는 말, 뭐 엔터티는 좀 들어보긴 했지만 속성, 인스턴스, 도메인은 뭐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이 됐고 했지만 잘 쓰지 않은 용어가 원래는 시험에 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게 또 글로벌하게 또 통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한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우리가 보통 그 엔터티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행들을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각각의 요 컬럼에 있는 컬럼 이름 이런 컬럼들을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속성명은 가급적으로 약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의 요 테이블에는 실제 속성의 이름이 중복이 돼도 안 돼요. 여기도 문서 번호 있는데 문서 번호가 뒤에도 있다. 이런 게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뭐 이름 할 때도 서술 형태로 써도 안 되고 딱 떨어지게 얘는 검사 기간 코드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만약에 이 컬럼의 이름에 띄어쓰기를 쓰고 싶을 경우에는 보통 언더바로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뭐 검사 기간 언더바 뭐 이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해요. 자, 보고 유형 코드 한번 볼게요. 이 보고 유형 코드는 실제로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숫자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고 널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값, 빈 값으로 두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겠다. 필수적으로 뭔가 값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각각 이런 속성들은 내가 부서면 부서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뭐 검사면 검사 기관명이 있듯이 테이블이 가진 기본 속성을 보통은 기본 속성이라고 하고, 내가 설계하다 보니까 우리 검사 기관 아이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설계하다가 추가된 속성을 설계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테이블 상에서 나이라고 하는, 여기 현재는 없지만 나이라고 하는 속성이 필요한데 현재 날짜랑 생년월일이 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빼서 한번 나이를 한번 구해놓은 속성을 한번 파생해보자. 그러면 예전에 이거 두 개를 막 빼고 이런 계산이 있었던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막 파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걸 이제 파생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재는 인스턴스가 총 4건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한 이유는 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SQLD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또 다루기도 합니다.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상적으로 앱스트랙트죠. 그 다음에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를 정의하고 뭔가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저장, 조작,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단순화시켜라.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켜 간략하게 표현하되 단 표기법에 따라 표현해라. 명확화. 애매모호하게 뭔가 세팅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뭐 단순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핵심 정보만 남겨야지 막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고 딱 중요한 시스템은 딱딱딱 만들자. 이게 컨셉이거든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 고객 태블에는 고객 정보, 주소, 별명, 핸드폰 번호도 막 20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시스템에선 고객 이름, 아이디, 주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단순화 시키는 거죠. 추상화는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필요 개념만 남겨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는 고객 이름, 뭐 구매 이력, 결제 등 모두 저장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거죠. 한 통에다 내가 다 담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고객을 따로 빼내고 주문 따로 빼고 결제 따로 빼서 뭔가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각각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얘를 하나 빼서 실제 뭐 부서에는 부서 이름, 그 다음에 부서 뭐 프로젝트 등등해서 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주제를 정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명확화. 이런 이제 고객과 이런 주문 테이블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의 관계를 이제 생성을 해보겠다. 이제 각각 자료들을 이제 엮고 묶고 하는 거죠. 근데 뒤쪽에서 또 이제 관계는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지금 현재 처음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 이관을 시키고 싶은데 A에서 B로. 근데 이거 모델링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체크 포인트로는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같은 정보는 한 테이블에만 존재하게 세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연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테이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뭔가 지금 현재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업무 변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솔루션을 해외에도 팔 수 있을까요? 했는데 내가 이 속성 정보에다가 국가 코드를 집어넣지 않았다. 또는 주소를 넣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국가 코드 놓으면 국가별로 내 솔루션에 이력을 남길 수도 있고, 지역 정보를 담으면 지역별로 어떤 검사 패스 형태를 뭔가 수집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빠져버리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여기에도 프로덕트 이름, 여기에도 상품 이름, 뭐 다 상품 이름을 갖고 있으면 편하겠죠. 검사 성적서에도 상품 이름, 상품 테이블에도 상품 이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 테이블의 그 상품 이름이 기존에 원래 뭐 ABC 상품이었다. 근데 지금 이거 잠깐 바꿀래. 그러면은 이 테이블도 수정하고 이 테이블도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내가 어느 특정 테이블에다가는 지역 코드를 리즌 01부터 해서 뭔가 리즌 02는 뭐 미국, 얘는 한국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른 데에서는 A01 미국, 한국, 그래도 코드는 맞춰야 되니까 A01, 02 미국, A01은 한국. 뭐 코드는 맞춘 거죠. 0102는. 근데 나중에 이거 두 개 데이터를 서로 결합하려면은 서로 값이 다르니까 일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또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유의사항들이 모델링 할 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아까 검사 성적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미 한번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상품 테이블이고 이거는 검사 성적서예요. 당연히 상품에는 상품의 이름, 얘는 어떤 카테고리, 뭐 전자상품이다, 뭐 음식이다, 그리고 얘가 패스 페일했다. 당연히 상품의 각각의 검사 이름과 왜 검사가 이렇게 지금 됐는지, 노 세이프티 이런 이유까지 달면 좋겠죠. 그 검사 성적서에도 각각의 상품별로 이런 패스페일이 있으면 보긴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패스했던 디스크립션이 바뀐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양쪽에 다 있으면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설계를 하면서 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 리절트 타입에 여기다 아이디를 하나 두고, 리절트 타입 아이디가 패스인 게 있다. 그러면 이 아이디가 01일 경우에는 패스, 02인 경우에는 페일인 거죠. 그럼 여기 테이블에는 아이디만 남기고 얘를 가져다 가서 그냥 땡겨 쓰는 거예요. 01은 패스다. 얘는 여기서는 굳이 패스까지 필요 없고 01만 땡겨 쓰는 아이디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이 밑에 있는 곳에서 디스크립션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데이터 쓸 때 아이디가 01은 패스라고 했네.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데이터 조회할 때 패스를 땡겨 쓸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형태로 뭔가 그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만 알아도 솔직히 모델링 할 때 그렇게 그 고생을 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바꾸게 되면은, 원래 이제 검사 성적서가 있고 검사가 있다. 근데 각각의 상품별로 검사 성적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상품의 아이디를 따로, 원래 상품 이름만 있었는데 상품의 아이디를 따서 이 상품의 아이디에 따라서 검사 성적들을 이제 내가 필요한 검사 날짜라든가 검사 그 패스인지 페일인지에 대한 리절트 타입의 아이디를 따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여기다도 상품 이름을 넣을 수 있지만 안 넣었어요. 왜? 여기서 그냥 상품 이름을 상품 테이블에서만 관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상품 이름 바꾸면은 알아서 얘가 01번은 ABC고 02는 뭐 초콜릿이다. 그러면은 01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ABC를 ABD로 바꾸면은, 그러면 얘는 알아서 01을 갖고 있는데
같은 아이디의 이름이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나중에 조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리절트 타입도 검사 유형도 따로 빼놓으면 검사가 지금 현재는 패스 페일인데 01이 패스였다가 02가 페일이었다. 나중에 03을 하나가 없었는데 추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검사 유형이 더 추가가 되는 것도 좀 유연하게 반응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들한테 시키지 않는 포인트들도 있고, 왜냐면 한 적어도 2년 차는 쌓여야지 약간 이제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설계가 되기는 한 거죠. 일단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뭔가 고객이 요구사항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내가 시스템을 뭔가 고객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1순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설계를 통하는데 설계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건 각각은 하나씩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쉽게 말하면은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하면은 하나의 뭔가 설계, 표준화된 형태로 뭔가 하나가 딱 하고 시각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은 업무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아요. 뭔가 계략적으로 딱 그 포인트를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그 핵심 엔터티가 뭐인지, 각각의 엔터티, 약간 테이블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각각의 테이블로 내가 필요한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도출을 하고 간단하게 ERD를 한번 작성을 합니다. 이 ERD라고 하는 건 엔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각각의 테이블들의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각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실제 그 각각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속성들, 그 다음에 각각의 관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 구조를 정의하고, 정교화라고 해서 요번 시간에는 다루진 않겠지만, 1차, 2차, 3차 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관리하기 좀 편하게 또 성능도 향상시키고 이런 이제 좀 구체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물리적 모델링으로 내가 특정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설계된 내용들을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인데요. 당연히 이제 실제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발자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유사 사례 분석하고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고객의 요구사항이 RFP라고 해서 그 제안 요청서를 보통 고객들이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 요청서를 내면은 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구사항 정의서는 그래서 각각의 리퀘스트 할 그 요구사항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어요. SFR이라고 해서 시스템 펑션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요구사항들이에요. 상품 검색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아까 A에서 B로 이관한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원래 있던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위의 정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상품도 이관을 해야 돼요. A에서 B로. 그러면은 상품 리스트, 내가 전체 상품 200개를 쏘면은 200개를 다 볼 수도 있어야 되고 200개 중에서 어떤 거는 170개는 정상이고 30개는 위의 상품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요구사항 안에 각각의 이런 게 기능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구사항이 분석이 끝나면은 개념적 모델링 한번
내가 필요한,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각각의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엔터티를 도출을 해야 돼요. 결국 요 엔터티는 업무에서 정말 필요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유형적인 것도 있고, 딱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딱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위에 유형 정보가 있죠. 뭐 패스라든가 펜딩 상태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개념적인 유형도 있고, 사건, 위해 상품 차단 조치 내역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엔터티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나는 상품 안에는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뭐 얘가 헬스 상품인지 아니면은 일렉트로닉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상품을 따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나 이런 거 하나 도출할래. 그리고 검사 보고서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각각의 상품별로 그 검사 기록, 얘가 패스인지 페일인지. 그럼 각각의 검사가 위해한지, 뭐 위해 상품 유형 1, 위해 상품 유형 2, 뭐 이런 위해 정보 결과를 또 저장하는 내가 엔터티를 도출하겠다. 그리고 얘를 전부 다 이 상품을 가지고 데이터 이관을 하고 나서 이관도 솔직히 원래는 따로 엔터티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관에 대한 로그도 남기고 또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 정말 이제 필수적인 것만 정말 좀 잡아서 아주 작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품이 결론적으로 어딘가에 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관을 하고 나서. 그 필터된 상품들을 전부 다 한 통에다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 상품 따로 그 다음에 정상 상품을 별도로 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약간 업무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고객 요청한 게 A to B로 이관을 하라고 했는데 검사 보고서에 따라서 그 실제로 200건 중에서 170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큰 것만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엔터티를 도출한다. 그래서 추상화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냥 되게 계략적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도출된 핵심 엔터티 간의 관계 설정까지 해서 ERD도 하나 만들게 돼요. ERD가 뭐지? 약간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인데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티의 팁으로는 당연히 업무에 필요한 뭔가 관리하고 싶은 정보가 도출이 돼야 되고 각각의 내가 상품이라고 하면은 나 상품이 하나씩 하나씩 그 A 상품, B 상품에서 식별이 가능한 애들 나중에 PK라고 해서 얘를 식별할 수 있는 뭐 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을 해야 돼요. 뭔가 특정 하나의 컬러 속성으로 인해서 얘는 새우깡이야, 얘는 감자깡이야 이런 게 실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에 당연히 얘가 이용이 돼야 되고 내가 도출한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 행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속성들도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상품과 검사 보고서는 뭔가 관계가 있고 약간 이런 식의 뭔가 관계가 있는 걸 일반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터티를 설정을 지금 현재 했죠. 네. 엔터티. 근데 이렇게 엔터티 설정할 때 우리가 하나를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소를 좀 볼 건데 지금 제가 주제만 정했잖아요. 보통 개체, 요 엔터티, 상품, 검사 성적서 얘가 이제 엔터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속성 원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로. 상품에는 필요한 애들이 상품의 이름과 상품의 단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중에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개체, 속성, 관계 요 세 개가 주요 핵심 요소인데 이런 엔터티를 도출하고 이 엔터티 안에 필요한 속성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상품에 필요한 애들 그 속성들 그 다음 관계는 상품과 검사 성적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상품 하나에는 검사 성적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1대 N 관계 1대 다관계 다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 매년 상품 하나당 뭐 정기 검사서도 있고 상시 검사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들까지 매핑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를 한번 잠깐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티의 관계를 설정을 한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엔터티 도출도 포함해서. 자, 상품하고 아까 필터된 상품은 데이터를 이관하면 당연히 처음에 있던 상품 200건이 뭐 170건, 뭐 30건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쪽으로 매핑이 되겠죠. 1대1 관계. 자, 한 상품은 데이터 이관 후에 하나의 필터링된 상품과 매핑이 된다. 당연히 반대로 필터링된 상품은 하나랑 매핑이 된다. 이게 보통 1대1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관계는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상품과 상품 검사 보고서. 얘는 1대 다관계예요. 하나의 상품은 여러 검사 보고서를 가질 수 있다. 정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수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품 하나에 데이터가 하나랑 매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랑 매핑이 될 수 있어요. 검사 보고서 여러 개 있는 데이터들하고. 뭐 다른 예시로는 1대1 관계는 국가랑 수도 또는 1대 다 같은 경우는 부서와 부서 안에는 여기가 부서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옆에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은 부서 하나에 사원 한 20명이 매핑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대1 관계와 1대 다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엔터티만 도출하고 속성만 내가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각각 얘네들이 필수인지 선택관계인지. 필수는 만약에 모든 상품이 반드시 하나의 필터링된 상품하고 매핑이 된다. 그러면은 필수관계. 하지만 선택관계. 일부 상품은 필터링된 상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200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170건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품도 동일해요. 상품마다 검사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뭐 최초 검사 보고서가 다 있으면 그게 이제 필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간혹 아직 상품이 등록만 되고 검사를 안 받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옵션일 수도 있는 거죠. 선택. 자, 그래서 여기가 딱 이거예요. 필수 선택. 상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검사 보고서는 옵션, 선택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1대 다관계 같은 경우, 1대1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쓱 이어버리면 되지만 1대 다관계는 이렇게 산발이 나중에 푹클로우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다리를 여러 개 펼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 개 다리 세 가지를 딱 세 갈래를 나눕니다. 거기다가 검사 보고서는 옵션이다. 옵션 할 때 그 5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는 필수. 상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검사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선택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학생과 학생별 취미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시험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런 것도 또 알면 좋긴 하지만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도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상품이 메인이 되고 이 상품에 검사 보고서가 있다. 얘가 이제 부모가 되고 이게 자식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학생이 메인이고 학생별 취미가 있잖아요. 얘가 메인이에요. 부모, 자식. 근데 자식이 결국은 학생별 취미인데 학번, 취미의 이름에 따라서 학번이 따라오고 가는데 결국 이 부모의 식별자를 얘가 받았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뭐 PK라고 하는 주식별자, 이 앞에 다이아몬드가 주식별자 PK 안에 소속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식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부서가 있는데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원이 실제로 부서 번호라고 하는 걸 봤지만 얘는 아직 제가 PK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원래 이제 정규 과정에서는 당연히 PK를 먼저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주요 키인 거죠. 이 사원 정보에서. 근데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속성으로, 그냥 일반 속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비식별 관계이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있는 거를 내가 자식이 그냥 주요 요소인 정말 주식별 키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식별 관계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 테이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의존적인 거죠, 얘가. 학생별 취미니까. 하지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서 코드 없어도 그냥 사원 정보는 그냥 나 사원 이름만 있어도 돼. 약간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식별 관계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아직 이제 개념적 모델링이 쭉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방금처럼 해서 상품과 검사 보고서 1대 다관계, 얘와 1대 다관계, 1대1 관계 이런 거를 표시하고 당연히 이제 필수와 옵션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지금 현재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논리적 모델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할 때는 아까 제가 엔터티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이제 개념적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세부 속성, 그 다음에 식별자, 관계 등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식별자는 그 상품 아이디어와 같이 여기서 식별자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아이디어와 같이 고유 식별 속성이에요. 내가 뭐 상품 테이블에서 새우깡이 있다. 새우깡은 내가 001로 관리할래. 그럼 001은 무조건 나중에 새우깡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실제 001을 계속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상품 테이블에서 얘가 새우깡이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데이터 정규화인데 조금 여기에서는 뭐 중복도 제거하고 뭐 이런 뭐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근데 아무튼 조금 더 깊이 있는 설계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수업 시간 때는 제가 정규화를 하긴 했죠. 정규 수업 때는. 그다음 향후 비슷한 도메인 작업 시 재사용을 많이 한다. 왜냐면 여기서 논리적 모델링까지 끝나면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내가 다른 유사한 시스템에 도입을 시킨다라고 할 때 이거 재사용이 되게 용이합니다.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뭐 스포츠로 치면은 야구를 가지고 설계를 딱 해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농구에서도 쓸 수 있고 약간 이런 컨셉인 거예요. 왜냐면 뭐 스포츠들이 약간 비슷비슷하게 뭐 리그전도 하고 막 하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일부 다르긴 하지만 재사용이 좀 많이 되는,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자, 그래서 방금처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 속성들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상품명과 얘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가격, 출시일. 위의 정보에도 위의 정보명, 검사 보고서에서도 내가 필요한 게 당연히 뭐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잘 보면은 상품명과 가격, 검사 보고서에서는 보고서 대상 상품하고 이 상품이 어떤 위해가 있다. 위해 정보 결과에도 위해 정보 이름이 또 있고. 근데 뭔가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죠. 상품명, 상품명, 위해 정보명, 위해 정보명.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중복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정규화에서 첫 번째가 뭐 속성은 원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컬럼에는 하나의 값이 딱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복을 제거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품명이 같이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름이 여기도 솔직히 아까 제가 속성의 이름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명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근데 프로덕트 네임하고 프로덕트 네임이 같고 리절트 타입 네임하고 리절트 타입 네임이 같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씩 아이디를 추가시키는 거죠. 자, 아까 상품명이 있었죠? 상품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사 보고서에서는 상품 아이디를 쓴 거고요. 뭐 상품명을 같이 쓰는 거나 뭐 상품 아이디를 따로 쓰는 거나 뭐 비슷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달라요. 왜냐? 여기서는 001을 새우깡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001이 담기겠죠? 자, 그러면 야, 우리 001이라고 하는 새우깡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냐? 뭐 시림프깡으로, 이거는 이제 시림프깡으로 바뀌었다. 한글로 쓸게요. 시림프깡.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여기에서는 요 테이블에 있는 한 건만 딱 수정하면 돼요. 하지만 아까 전처럼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서 누군가가 누락시켜서 여기만 수정되고 이쪽은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디를 가지고 참조를 하면은 실제 한쪽에서만 이걸 메인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은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데이터에 중복도 제거하고 일관성도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위의 정보도 똑같아요. 위의 정보 유형을 아까 여기 검사 보고서에서 내가 여기서 바로 유해 정보 명을 써도 되지만 이걸 아이디로 따로 빼면은 실제 위해 정보 결과가 처음엔 패스와 페일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인스턴스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뭐 펜딩 상태를 만든다. 그럼 얘가 추가되고 001, 00이다. 얘가 001을 여기서 땡겨 쓰다가 나중에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경기장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 만드는데 여기다 속성으로 제1경기장, 제2경기장, 제3경기장을 다 속성으로 매핑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해요. 속성이 실제로 1경기장, 2경기장, 3경기장 나중에 경기장 하나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속성 추가합니다. 근데 속성 추가하는 게 나중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로우를 추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여기서 그냥 경기장 아이디 해놓고 경기장 아이디를 001, 002, 003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원래는 이제 뭐 개념적 모델링에서 ER 다이어그램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실제 전부 다 했을 때 ER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필수 관계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엔터티의 이름, 그 다음에 검사 보고서, 얘가 이제 검사 보고서죠. 검사 성적서. 검사 성적서의 주식별자, 얘가 이제 고유 키인 거죠. 검사 성적서 001에는 실제 상품이 뭐 새우깡이 있고 새우깡은 언제 검사가 돼서 뭐 리절트 타입은 뭐 PD00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테이블 ER 다이어그램을 생성을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ER 다이어그램의 약간 그 표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념 모델링, 그 다음 논리적 모델링까지 끝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막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딱 쓰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제가 한번 여기에 인서트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인서트는 여기 안 넣었나. 자,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어떻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특정 DB에다가 DB에 접속을 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라고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다음에 요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요즘에 웬만한 모델링 툴에서는 자동으로 저렇게 설계하면 이런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ERWin이라든가 뭐 설계 프로그램들을 쓰면 얘를 한번 데이터베이스 현재 아무 자료도 없어요.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면은 지금 현재 테이블이 하나도 없어요. 테이블이 아까 엔터티라고 했죠. 근데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벨트 코포 DS 리절트가 먼저 와야지 리절트가 먼저 오고 테이블 생성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실행을 시키면은 방금 제가 아까 하나 만들어서 뭐가 생겼던 것 같네요. 삭제. 깔끔하게 그냥 실행시켜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총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새로 고침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상품 테이블, 그 다음 검사 유형, 검사 보고서, 뭐 필터된 결과를 따로따로 저장하는 이런 테이블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크리에이트문 같은 것들이 물리적으로 정말 실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장 구조, 보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테이블 구조를 생성을 하는 요 물리적 모델링에서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봐야 되니까 동시에 내가 이거를 인서트하면 어떻게 되지? 데이터를 넣으면 그 다음에 저장될 공간에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길다면 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어떤 필요한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스템에서는 테이블도 훨씬 더 많고 더 복잡한 관계가 있고 더 복잡한 관계가 또 생기면은 또 주제별로 ER 다이어그램을 카테고리를 시켜서 이런 거예요. 종합부동산 국세청 같은 경우도 여기 종부세 따로 뭐 상속증여세 따로 뭐 등등 해서 주제별로 ER 다이어그램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알면은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다 보면 실제 점점 머리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초공사 그리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사항으로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특정 값이 일관성 있게 이제 펼쳐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념, 논리, 물리적 모델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ER 다이어그램이 그 현실 세계의 테이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컨셉을 조그만 단위 하나하나씩 조금 만들어 보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는 뭐 로그 관리도 제가 구성하지 않았고 회원 정보도 따로 넣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마케팅에서 뭔가 화면에서 클릭하면은 위에 차단도 딱 나오게 하려면은 되게 조금씩 이 큰 그림을 더 그리는 거를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걸 보면은 아예 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화 시켜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포인트이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그 첫 번째 장에서 원래 스키마도 좀 다루긴 해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처음 초반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이야기하긴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실무에서 스키마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야 스키마 정보 좀 다 줘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테이블 크리에이트 문부터
데이터까지 해서 전부 다, 뭐, 인덱스부터 해서 전부 다를 메일로 쏴주는 게 현장에서의 그 스키마 컨셉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정의를 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필요하긴 해요.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별로 누구는 뭔가 보안 데이터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보안 데이터를 보지 않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외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 개념 스키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키마이에요. 통합적인 전체 통합 요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스키마이고 테이블의 속성, 관계 등이 다 표현되어 있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약간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거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 거죠. 내가 실제로 우리가 일단 다 짜긴 했는데 인덱스를 뭔가 거기다 생성하면 성능을 좀 약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이걸 어떻게 보면 효율화시켜서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보는 관점 이거 되게 외부 스키마는 고려를 진짜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안 하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누군가에 전체 다 오픈을 하면은 실제 내가 일반 사용자가 내 연봉 그 다음 다른 사람 연봉을 전부 다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위험하죠. 사용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얘가 교수가 학생 정보만 교수는 보면 되잖아요. 다른 정보 말고. 그래서 교수가 바라보는 학생 정보. 그래서 교수에게 필요한 정보는 학생의 이름, 성적, 출석 정보 등이다. 필요한 것만 딱딱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거. 그냥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의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거. 뭐 관계도 있고 아까 ER 다이어그램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데이터가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되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의 블록 단위로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약간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인덱스를 추가 생성해서 조금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스키마를 놔두는 그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가지 관점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모델링 할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도 원래 나오는 약간 시험하고 지금 실무를 서로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시험에서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논리적인 구조를 변경해도 약간 이런 거죠. 개념 스키마, 우리 ER 다이어그램 변경해도 응용 프로그래밍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일단 내가 테이블에다가 컬럼 하나 추가시켰어도 여기 써있는 신규 테이블을 추가해도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논리적 독립성이고 물리적 독립성은 실제 저장 위치가 내가 하드웨어를 바꿨어요. 그래도 내가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 ER 다이어그램이 내가 우리 회사에선 잘 돌아가는데 업체에다 납품하니까 안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저장 위치가 변경이 돼도 프로그램은 수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보안적으로는 내 데이터베이스가 뭐 개발팀은 다 보고 운영자는 다 보고 실제 뭐 교수가 봐야 될 것만 보고 뭐 학생들이 봐야 될 것만 보고 이런 것들을 또 보안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스키마를 되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 세 가지 컨셉들만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SQLD 시험 보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이 클리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간단한 이제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해만 해도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솔직히 SQL 쿼리 짜는 건 되게 쉽고 쭉쭉 나갈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최소화 시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